제2장 수원 및 취수 시설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수원. 자, 괄호 1번 수원의 종류. 천수, 지표수, 지하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수원의 조건에서는 이제 수원은 수질이 양호하고 수량이 풍부하고 소비자로부터 가깝고 계절적으로 수량 및 수질의 변동이 적은 곳, 그리고 자연유화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 뭐 이런 것들이 수원의 조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의 수질적인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모 2번 보세요. 지표수 중에서 24페이지에 거기 점 찍은데 부유성 유기물이 풍부하다. 유기물이라고 하면은 동물과 식물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이제 유기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물 또한 우리 몸 자체 모두가 이제 유기물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지표수의 수질적인 특징이 부유성 유기물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동물과 식물에 의해서 오염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성분이 용해되어 있다. 뭐 당연히 이제 대기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공기 성분이 용해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도가 작다. 지하수가 이제 경도가 작죠. 지하수 속에는 그 유리탄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탄산이 이 칼슘, 마그네슘 뭐 이와 같은 경도 성분을 많이 용출시키니까 지하수는 경도가 높고 지표수는 상대적으로 경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표수의 종류를 보면 괄호 1번 하천수가 있고 괄호 2번 호수수가 있고 괄호 3번 저수지수 이렇게 있죠. 예제 1의 1 우리나라 상수도 원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번 강수냐, 나번 저수지수냐, 다번 복류수냐, 라번 하천수냐. 자, 이 중에서 라번 하천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원의 의존도가 하천수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모 3번 지하수. 자, 괄호 1번 복류수가 나와요. 우리 아까 수원의 어떤 지표수의 수질적인 특징들을 알아봤는데, 자, 이렇게 지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천수가 내린다. 천수의 수질적 특성은 아주 맑은 물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지상으로 강하면서, 뭐, SO2, CO2, 부유분지, 먼지, 세균에 의해서, 오염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표수를 이루게 되겠고, 수위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이제 흐르는 곳이다고 하면은 하천이 되는 거고, 이것이 고여있다고 하면은 호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부분들은 저수지라고 읽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지표수가 되겠는데, 혹은 표류수가 되죠. 이 표류수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유기물질들이 풍부하고 공기 성분이 용해되어 있고 경도가 작다. 그다음에 지하수를 볼 때에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어떤 제1 불투층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제2 불투층이 있겠죠. 또 제3, 제4 계속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이 주로 사용하는 수자원이 이제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쪽 부분만 이제 올려봤을 때에 제1 불투층 위에 있는 물을 우리가 이 자유대수층이라고 합니다. 자유대수층. 혹은 천층수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물을 피압대수층. 혹은 심층수다. 이쪽은 이제 만관이 돼서 물이 흐르는 것이니까 관수로의 수리가 적용이 되고 이쪽은 개수로의 수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쪽은 이제 그 지하에 있는 공극에 물이 꽉 차서 있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지하수를 볼 때는 요 하상에 흐르는 물, 이 하상의 바위나 돌, 자갈 이런 부분하고 지하 한 5m까지를 생각해 볼 때는 여기 흐르는 물들을 우리가 복류수, 배드워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류수의 수질적인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지표수에 비해서는 좀 더 맑은 물이 되겠고, 이 지하수에 비해서는 좀 더 오염된 물이 되겠죠. 그리고 유량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것이 이 복류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의 또 한 가지의 종류는 어떤 불투층이 뭐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이 간극이 발생을 했다고 했을 때는 이쪽은 피압 지하 배수층, 그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용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의 물을 용천수, 스프링 워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천수의 수질적인 특징은 어떻게 되냐? 이 심층수의 수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의 무균에 가까운 상당히 맑은 물이 되겠다. 그러나 이제 용천수가 지표면으로 나오면서 어떤 오염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지하수의 수질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지하수를 수원으로 했을 때는 취수 방법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일단 천층수를 취수할 때는 이제 우물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천정호라고 하고, 혹은 또 심층수의 물 취수할 때는 역시 심정호라고 하겠죠. 그리고 우물을 구조상 이름을 줄 때는 이것은 심정호는 관정호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제 지표면에서 강관을 항타기로 타입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정호는 굴정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심정호, 천정호 혹은 관정호, 굴정호를 이용할 수 있겠고, 복류수가 수원일 때의 취수 방법은 집수 매거를 이용합니다. 자, 이 관을 매설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관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흡수정을 두고 이 흡수정에서 펌핑해서 취수하는 방법, 요것이 이제 집수 매거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용천수의 취수 방법은 이제 가장 각색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사시험에서 출제되는 것들은 이제 명확한 거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들은 잘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죠. 뭐 참고로 한번 볼 때는 용천수가 이쪽에서 오면서 그 오염이 뭐 심하게 안 될 때는 이쪽에 탱크 하나를 두고 저류를 해서 취수한다거나, 혹은 조금 오염이 될 때는 집수 매거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오염이 심하게 될 때는 지표면 나오기 전부터 탱크를 만들어서 취수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하수의 취수 방법 알아봤죠. 자, 일단 천층수 취수하는 게 뭐냐? 천정호, 굴정호다. 또 심층수 취수하는 방법이 뭐냐? 심정호, 관정호다. 복류수 취수하는 방법이 뭐냐? 집수 매거다. 자, 그럼 우리 교재의 그 예제 1의 2를 봅시다. 각종 수원에 관한 비교 설명 중 옳은 것은 나번이 옳죠. 지표수는 오염 피해를 받기 쉬운 단점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유기물질이 풍부하다라는 내용하고 요것이 이제 일맥상통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취수에서 네모 1번 지표수의 취수, 괄로 2번 하천에서의 취수, 여기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취수관. 그러면 이 지표수의 취수 방법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일단 우리 교재 그림 2에 2가 나와 있죠. 지하에 취수관을 매설해서 취수하는 방법이 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수중에 관을 부설하여 취수하는 시설을 말하며 연관을 통해서 유수량이 일정 이상이고 그 변화가 적은 곳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동그라미 3번 취수문 먼저 보세요. 요거는 그림 2의 4와 같이 그 수문을 설치를 해서 취수하는 방법이다. 자, 본문에 직접 하천에 개고하는 취수구로서 하천의 상중류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방법은 취수 지점의 표고가 높아서 자연유화식으로 도수할 수 있는 곳에 많이 이용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한 취수 방법이 취수관하고 취수문이 됩니다. 그런데 취수관과 취수문의 이제 장점은 이제 좀 경제적으로 건설을 할 수 있겠고 간단한 취수 방법이 되겠는데, 단점으로는 이것이 수위가 내려가게 되면은
취수하기가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 취수 탑이 나오죠. 그거는 그림 2의 3과 같이 취수 탑을 만들고 취수구를 여러 군데를 두게 됩니다. 자, 본문에 연간의 수위 변화가 크거나 또는 적당한 깊이에서의 취수가 요구될 때 사용되며 수위의 변화에 대비해서 취수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취수 탑은 수위가 변화하더라도 취수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양질의 물이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적당한 취수구를 열어주면은 좀 더 양질의 물을 취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로 3번 호수나 저수지에서의 취수. 이 호수나 저수지에서의 취수도 하천에서의 취수 방법과 같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니까 호수나 저수지에서의 취수 방법은 하천에서의 취수 방법과 같으나 가급적 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취수해야 하며 외기의 온도 변화, 파도, 동결 등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면으로부터 3, 4m, 특히 큰 호수에서는 10m 이상 깊은 곳으로부터 취수하는 것이 좋다. 자, 예제 2의 1을 봅시다. 얕은 호수나 저수지로부터 취수하는 경우 취수 지점은 수면으로부터 몇 메타 정도 떨어져 있어야 가장 좋은가? 답번이죠. 3에서 4m.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예제 2의 2를 봅시다. 피압 지하수를 양수하는 우물은 다음 중 어느 거냐? 굴착정이냐, 심정이냐, 천정이냐, 집수, 매거냐? 나번 심정이죠? 피압 대수층의 물을 양수하는 것은 심정호 혹은 신정, 관정호.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네모 3번 저수지의 용량 결정. 이제 수원의 용량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어떤 경험적으로 구하는 거, 혹은 가정적으로 구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과거 자료에 의해서 그 양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자, 일단 본문에 저수지의 수량은 대체로 강우가 많은 지방에서는 급수량의 121분, 강우가 적은 지방은 201분 정도가 되도록 결정한다. 뭐 이렇게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이 저수지 혹은 수원 저수지 용량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정법이라는 식이 있는데 C는 루트 0.8R분의 5천이라는 식이 있죠. 자, 이때 이 R 값에는 연평균 강우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한 1254mm 뭐 이렇게 1300mm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값이 대충 15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 150이라는 것은 일수를 나타냅니다. 어떤 일수냐? 우리 제1장에서 다룬 대로 수원의 용량은 1일 평균급수량을 기준으로 했죠. 1일 평균급수량의 151분을 가질 수 있는 용량으로 건설을 해라.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리플스 메소드가 됩니다. 자, 이건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이 X축에는 이제 시간을 넣는데 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그다음에 Y축에는 유출량을 달아요. 유출량이라고 하면은 100이라는 비가 왔을 때에 지하로 30%가 침투해서 들어가고 10%는 증발을 하고 10%는 나뭇가지 잎을 통해서 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50%는 지표면을 따라서 흘러가겠죠. 그 지표면을 따라서 흘러가는 물의 양이 유출량이 됩니다. 물론 이제 토목하는 사람의 물의 순환을 다룰 때에 지하로 얼마가 가느냐, 증발산하는 게 얼마냐, 그 양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은 지표면을 따라 흘러가는 물을
내가 어떻게 하수관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침수를 안 일으킬 거냐, 또한 그 물을 여하에 내가 수자원으로 이용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유출량이 그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양이 되죠. 이 유출량 구하는 학문 분야가 보통 우리 그 수문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출량의 누적 곡선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여름에는 장마가 와주니까 좀 유출량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가을에 떨어질 거고, 다시 겨울에 유출량이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봄에 떨어질 거고, 또 여름에 올라갈 거고, 이런 걸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출량 누가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출량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run off라는 말을 써요. run off. 그 다음에 누가 계속 더해갔다, 가적해갔다 했을 때는 mass curve다. 그래서 이 리플스 메소드를 유출량 누가곡선법이라고도 하고 혹은 run-off mass curve법이라고도 부르니까 이 세 가지의 이름을 다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돗물 사용하는 양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것도 역시 여름에는 좀 더 쓸 거고 겨울에는 좀 적게 쓸 거고 변화가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이 유출량의 변화보다는 그 양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일단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요렇게 요거는 이제 이 소비량의 누가곡선이 되죠. 그다음 저수지의 용량을 결정할 때는 요 유출량 누가곡선에서 이 부분은 만수시가 돼요. 물이 가장 많이 저수지 혹은 댐에 차 있을 때고, 이거는 가장 적을 때고, 다시 만수 저수가 반복이 되겠죠. 자, 이때 만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비량의 누가곡선하고 선분을 긋습니다. 자, 이렇게 거놓고 이 중에서 세로 길이를 쭉 거보는데 이 중에서 제일 긴 세로 길이를 찾아내요. 요것이 제일 세로 길이가 길다 그랬으면 요것이 최대 세로 길이가 되는 것이고, 요거 의미하는 바는 최대 부족량이 되고, 우리가 수원은 부족한 양만큼 저류해야 하니까 요것이 저수지 용량으로 되는 거죠. 요 양이 저수지 용량이다. 자, 그럼 이게 뭐 언제 뭐 되느냐? 뭐 만약에 일예로 뭐 한 9월 20일 날 이게 모자라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요때 모자라게 되는 요 양을 이제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댐의 수문을 닫아야 되느냐? 자, 이때는 이제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요 소비량 누가곡선하고 나란하게 가서 유출량 누가곡선에서 만나는 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점, 이 점이 저수 개시일이 돼요. 저수 개시일이다. 또한 이쪽 우리나라의 강호 특성상 이 뒷부분에도 한번 더 해줘야 되죠. 요렇게 해서 최대 세로 길이. 이 선분하고 이 선분을 비교해서 수원의 용량은 큰 값이 저수지의 용량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수 개시일은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와서 이 점이 저수 개시일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 2의 4를 봅시다. 다음은 급수용 저수지의 필요 수량을 결정하기 위한 유량 누가곡선도이다. 다른 말로 run-off mass curve, Ripples method가 되겠죠. 틀린 설명은, 자, 그림을 잘 보시고, 가번 유효 저수량은 EF이다. 눈으로 봤을 때의 최대 세로 길이가 EF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 가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 나번 저수 시작점은 C다. C에서 이 수직으로 내려온 점으로 생각했을 때 나번도 맞죠. 다번 DE 구간에서는 저수지의 수위가 상승한다. 지금 DE 구간은 이 강호가 부족함으로 해서 수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수위가 내려가는 이 틀린 말이 되죠. 답은 정답. 라번 이온적 산출 방법으로 리플스 메소드라 한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제 2장 수원 및 취수 시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